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6월이 끝입니다. 6월 30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죽 우리가 미우면 검사로 일생을 보낸 분 지지도가 저렇게 높게 나오겠느냐. 이 말 누가 했는가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했습니다.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했던 말을 언급했습니다.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동서고금에서 찾기 어렵다. 그런데 이 정권이 얼마나 무도했으면 정권의 1등 공신인 검찰총장이 권력을 수사하겠다고 하다가 쫓겨났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문정부의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반문의 스타로 만든 것 역시 문정부였습니다. 어제 오후 윤봉길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을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가 한 말에는 이른바 검찰개혁으로 핍박받은 검사의 울분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권력을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가 한 말들은 잘 다듬어져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동이 덜 했다고 할까요?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세우겠다. 이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솔직히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지만 그가 현 정권을 거침없이 공격한 것은 시원했습니다.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 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세계 인류 기술을 사용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 등의 표현 외에도 윤석열은 청년들의 분노도 언급했습니다. 정부 부채 급증으로 빈번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그는 문정부를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그래서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뒤이은 기자회견은 좀 실망스럽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해소해야 할 몇 가지 문제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거나 답변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그는 좀 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일으키면서 미래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몰아가 박영수 특검이 사실상 삼성 특검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등 공신이 된 데 대해서는 어느 기자도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왜 이 문제를 대선 출정식에서 해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엑스파일보다도 윤 전 총장에게는 이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대답도 피해갔습니다. 무언가 다른 점이 보여야 할 텐데 캠프에 전략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한일 외교 문제에 대해 윤 총장의 재치있는 답변입니다. 실용주의, 실사구시에 입각해서 해야 하는데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윤석열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가 무역 문제 등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그랜드 박연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다 좋은데요. 한일 관계에서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자존심인 독도를 두고 자신들이 수복해야 할 영토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 문정부 여러 흠결 중에서 인사 문제는 불치의 질병 같습니다. 이번엔 공군참모총장을 지명한 지 하루가 안 돼서 보류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그는 설령 무사히 취임한다 해도 이제 부하들로부터 신뢰받기 힘든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박인호 공참총장 지명자에 대한 임명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임명안을 인사혁신처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6월 2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군본부는 30일 계획됐던 공군참모총장 취임식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면 국방부든 총리실이든 청와대든 이유를 밝혔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문민국가라면 말입니다. 어쨌든 청와대와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틀 전 임명된 지 석 달 만에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표적은 김외숙 인사수석입니다. 인사수석이 인사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하는 시스템인데 어찌된 판인지 문정부대로 장관급 인사만 하더라도 언론이 검증에 걸리는 인사가 부지기수였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한 민정수석보다는 인사 추천을 한 김외숙 인사수석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부변에서 일을 한 인연으로 문정부 출범 때 법제처장으로 발탁됐고 인사수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녀가 임명된 뒤로 인사검증이 논란이 된 장관급 인사만 해도 조국, 추미애, 변창흠, 박범계, 그리고 황희,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등 8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이영구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데도 검증에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정권에서 인사수석이 이처럼 인사검증을 계속 실패했다면 벌써 물러나야 했을 겁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김외숙은 물론 김진국 민정수석이나 이남구 공직기강 비서관 교체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와 달리 국정원 조난 자료 등을 참고하지 않고 있으니 검증 방법이 제한돼서 이 인사수석이나 민정수석에게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검증을 하지 말아야죠. 공직기강 비서관도 기껏해야 경찰 자료 등을 참고할 뿐이니 말입니다. 하긴 아내가 영국 도자기를 이삿짐으로 들여와서 판매를 하다가 낙마를 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후임과 최재형 감사원장 후임을 찾는 일 말고는 별다른 인사 현안도 이제 없습니다. 9개월 남았습니다. 말하자면 장차관 인사도 사실상 다 끝난 터라서 인사수석실은 앞으로 남은 임기 9개월간 개점 휴업일 터인데 굳이 경질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비서진을 교체한다면 후임자를 찾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문 대통령부터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 기자회견에서 인사팀을 비호했죠. 야당이 반대한다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대단한 문법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가 능력보다는 망신주기 청문회가 됐다며 제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정치권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외숙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김 수석과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을 문고리, 글을 문자를 써서 문고리 3인방이라 칭하고 동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일부 지도부도 28일 김기표 전 반부패 비서관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비판하며 김외숙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못 들은 채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김기표 비서관 경질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지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송영길은 26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표에 대한 조속한 정리를 요구했고 여당 일부에선 대통령이 사과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엄청난 악재가 터지는데 청와대만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표의 부동산 투기가 단순히 인사 검증 실패가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이 정권이 내로남불로 비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친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낙연, 정세균 등 대권 주자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민주당의 인사수석 경질 요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잇따라 터져나온 인사검증 실패에도 김회숙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번 김기표 검증에도 처음엔 별 문제가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죠. 서울 마곡동 상가를 65억 원에 사면서 80%가 훨씬 넘는 54억 원을 하나은행에서 대출받는 등 그동안 적폐라고 하던 비투란 걸 했는데도 변호사 실질했던 투자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연일 신문 일면에 김기표 이름으로 뒤덮이자 27일에야 이 경질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김회숙을 자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상조, 김기표에 이어 또 다른 누군가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은 오불관원입니다. 요즘 제가 보기에 문 정부의 모든 정책은 대선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 정권이 악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은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거리두기 영업 제한이 계속된다면 정권의 치명상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도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했는데 금리 상승은 곧 국민들이 갖춰둔 소득을 줄이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민심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정권의 호재는 무엇일까요? 올림픽과 월드컵 최종 예선이라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대선 직전 내년 겨울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있습니다. 대중의 관심이 쏠리겠죠. 이런 대형 스포츠 이벤트는 애국심을 북돋우면서 승리를 할 경우에 상당한 컨벤션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좋은 무기가 권력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재정이라는 무기입니다. 재정으로 돈을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코로나가 핑계가 됐습니다. 더욱이 정권 거래세 등 망외의 세수가 무려 30조가 넘게 들어오면서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명분을 얻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청년들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촉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상한선은 가구당 4억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들은 특히 1인 가구가 많겠죠. 취업 경험과 무관하게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신문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업 채용문 좁히면서 구직 촉진 수당만 쏟아붓는 정부. 노동계획을 하지 않고 기업 규제만 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면서 선거 때문에 돈만 퍼붓는다는 비판입니다. 자, 한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에게는 월 10만 원 한도의 저축액만큼 지원금을 줍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에겐 저축하면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일종의 우대 금리가 주어집니다. 정부가 소득공제 장기 펀드를 만들어 납입액의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도 해줍니다. 저소득 전문대 재학생은 자격증 취득비를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것은 다 짜냈습니다. 이 매출 확대를 위해 스포츠와 영화, 철도, 버스 등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상생 소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현금 지원을 하며 손실보상 제도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8월부터 신용카드를 2분기보다 일정액 더 쓰면 최대 30만 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습니다. 정확히는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증가한 사용액의 10%는 캐시백으로 환급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만큼 돈을 쓸까요? 쓸 돈이 있을까요? 이 제도는 3개월간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운영한 뒤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자, 다 말씀드리고 나니 제가 숨이 찰 정도입니다. 누구 아이디어인지 참 대단한 두뇌들입니다. 이러니까 금권 선거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정부는 또 노인과 저소득층 백신 관련 일자리를 15만 개 이상 늘리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16,000명 이상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 대책도 시행합니다. 모두 다 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기업체는 고용 경직성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니 공무원 공기업 직원만 잔뜩 늘리는 것인데 결국은 잔꾀입니다. 늘어난 공직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연금 부채는
결국 다음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문정부 배짱은 대단합니다. 이 국가채무는 천조로 폭증을 시키고 가계부채는 1765조에 이르러 둘 다 뇌관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니 망외의 세수증들을 두고 빚 갚을 생각은 하지 않고 대통령부터 돈 뿌릴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유동성을 줄여 주가라도 폭락하면 그나마 주식으로 몰려간 동학개미들에게 곡소리가 나오게 생겼으니 이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제 말씀드린 확대 경제장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도 당초 목표인 3.2%를 훌쩍 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진 것만 해도 200만 개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사라진 일자리,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기간 상승으로 없어진 알바 일자리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러니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면서 세금을 퍼부어도 빈부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추어 정권의 한계이자 숙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의 침무를 지켜봐야 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